최근 북한 NLL 해상을 통한 탈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영하 20도의 바닷물을 헤치며 6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발견된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열 감지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탈북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그 위험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또한 목숨을 걸고 해상 탈북을 감행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NLL 초소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인간다운 생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는 쉼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인간보다는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열에는 없다. 약한 놈은 도태될 뿐이다. 부대장 박준석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는 더 악랄해졌죠. 그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우리를 조종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약한 동료를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훈이는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저를 챙겨주었죠. 밤마다 몰래 건네주던 군용 비스킷 한 조각, 훈련이 힘들 때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도훈이가 있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운동장을 뛰고 또 뛰었죠. 더 빨리, 더 세게. 부대장의 고함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때 도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도훈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훈이는 제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내무반의 병사 명단을 확인했는데 도훈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대 기록에서도 식순명부에서도 도훈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던 이름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훈이의 존재를 지운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어요. 복도를 지나던 중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1명이나 2명이 돌던 야간 순찰인데 5명 정도가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도 평소와 달리 희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훈이의 기록이 사라진 것처럼 이 부대에서는 밤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용기가 일었어요. 화장실은 잊은 채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대는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제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에웠지만 추위도 잊은 채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부대 후방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조롭게 처리됐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부대장님. 서류는 이미 수정했습니다. 문제될 건 없겠지? 걱정 마십시오. 모두 실종 처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이의 기록이 사라진 것도 이들의 짓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대형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고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여 분 후 그들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도 수익이 괜찮네. 남한 놈들이 비싸게 사주니 좋지. 그들의 대화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멀어진 후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어요. 다행히 자물쇠는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쉽게 열렸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창고 안을 비추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과자, 초콜릿, 고급 통조림, 우리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가죽으로 만든 군화들이 즐비했고 깔끔한 남한제 군복들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구석에 있던 캐비닛이었습니다. 서류철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망자 처리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도훈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달 도훈이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물자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달 쌀이 22kg, 부식이 18kg씩 지급되어야 했고 6개월마다 새 전투복 2벌과 군화도 보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15만 원의 월급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월급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놓았더군요. 한 달에 95만 원. 죽은 병사 하나당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창고 안에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병사들 몫으로 나오는 쌀과 부식들은 모두 이렇게 비축되었다가 암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겠죠. 도훈이의 군복과 군화도 어디선가 돈이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심지어 그의 월급도.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어요. 예상 처리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현재 부대에서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의 이름이 축적해 있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상태와 예상 시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병사들을 혹사시켰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몸을 망가뜨린 뒤 쓰러지면 실종 처리를 했던 겁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숨을 거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그의 물자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차갑게 숫자로 환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수익 배분 내역도 발견했어요. 부대장 박준석이 40%, 각 간부들이 직급에 따라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처리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도훈이는 그저 그들의 수익을 위한 하나의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발각된다면 다음 실종자는 저일 것이 분명했어요.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과도 같았어요. 침상에 누워서도 한동안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이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도훈이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이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창고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도훈이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도훈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처음 며칠 동안은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이 사실을 공유해야 했지만 잘못된 선택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시간, 훈련 시간, 그리고 내무반에서 병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도훈이의 죽음 이후 모두가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먼저 창고 관리병 김지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창고 관리를 맡아 물자 출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죠. 무엇보다 도훈이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부들의 비리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혼자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창고에서 이상한 걸 본 적 없습니까? 지훈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민 씨도 알고 있었군요. 실은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물자 기록이 맞지 않더라고요. 입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다르고 거기다 실종자 명단도. 도훈이 선배가 그렇게 된 후로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창고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비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게다가 도훈이의 소식을 듣고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박태성의 존재가 떠올랐어요. 태성이는 입대하기 전 3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조류와 어장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더구나 도훈이와는 같은 내무반에서 지내며 가까웠다고 들었어요. 도훈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장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태성이를 찾아갔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도훈이가 그렇게 된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지훈이는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소량씩만 움직였고 재고 기록도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비상식량, 의약품, 방수가방, 그리고 방한복까지 하나둘씩 모아갔어요. 태성이는 탈출 경로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 구역은 레이더 감시가 허술해요. 고기잡이 배들이 자주 지나다니는데 순찰정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어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조류 패턴, 달의 위상, 순찰 시간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저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간부들의 동향을 살피고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죠. 특히 야간 순찰 스케줄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물품 반출 기록에서 실수를. 3군데나 숫자가 맞지 않아요. 지훈이가 빼돌린 물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박준석이 기록을 검토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제가 창고를 맡은 이후로 재고 관리가 엉망이라고. 더 큰 문제는 달마다 하는 정기 감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간부들이 이미 지훈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만났습니다. 태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기 감사 전에 움직여야 해요. 지훈이가 의심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도훈이처럼 지훈이도 실종 처리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박준석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필요 물품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태성이는 날씨와 조류를 더욱 세밀하게 체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적기예요. 밤에 달도 없고 조류도 우리한테 유리해요. 거기다 고기잡이 배들이 자주 지나가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는 심지어 바닷물 온도까지 계산해 수영 가능 시간을 측정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척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탈출까지 앞으로 1시간.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박준석이 지금 창고를 다시 점검한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의 실수로 인한 재고 불일치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해요. 이미 늦췄다간 다음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올 테니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갈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를 홀로 보내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며 믿기로 했습니다. 조심해. 꼭 와야 해. 지훈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태성이는 미리 숨겨둔 장비들을 꺼냈고 저는 도훈이의 증거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와 그 외 무수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만했으니까요. 태성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하죠. 우리의 자유를 향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자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태성이의 말대로 오늘 밤은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잠깐, 태성이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시간이에요.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해안가에 도착하자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태성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온은 영상 2도예요. 30분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고 근육 경련도 조심해야 해요.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훈이가 방수 가방을 꺼냈어요. 우리는 재빨리 준비했던 방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 위에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그 위에 다시 방한복을 껴입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수 가방에 우리의 증거 서류들을 넣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태성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자 발생. 3명이다. 해안가 쪽으로 갔다. 누군가가 우리의 탈출을 발견한 겁니다. 빨리. 우리는 주저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해안가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물속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뒤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와 장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대장님, 고무보트 준비됐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뒤로 모터 소리가 들렸어요. 2대의 순찰정이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 병력 비상, 도망자들을 포위하라. 태성이가 외쳤습니다. 아래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동시에 잠수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위를 올려다보니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물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고무보트가 우리를 찾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오래 버텼습니다. 이쪽이에요. 태성이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조류가 우리를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야 해요. 우리는 태성이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덮쳤어요. 으악! 태성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그의 다리에 심한 경련이 온 듯했어요. 파도에 휩쓸린 태성이가 순식간에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지훈이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성이를 향해 헤엄쳤어요. 태성이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잠수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지훈이도 다른 쪽에서 태성이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손에 태성이의 팔이 닿았습니다. 지훈이도 동시에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버텨. 우리가 잡고 있어. 함께 그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태성이는 심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괜찮아? 태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우리는 태성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부축하며 헤엄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수색조, 우측으로 돌아. 도망자들을 포위하라. 박준석의 고함이 들렸어요. 순찰정들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해군 경비정이다.
거기 누굽니까?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지친 목소리였지만 간절한 만큼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신원 확인 후 구조하겠습니다. 경비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줬어요. 북한군 병사 3명입니다. 부대 내 비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방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우리를 감쌌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식은 있으신가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북한 순찰정의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있었던 거죠. 태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지훈이는 방수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도훈이와 다른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미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경비정은 고요히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어요. 도훈이가 남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장 차림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귀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사실에서 요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도훈이의 죽음과 부대 내비리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방수 가방 속 서류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꼬박 한 달이 넘게 이어졌어요.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와 병력 규모는? 남한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서류들은 우리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었죠. 한 달 반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진짜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우리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과 풍족한 식사,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꿈만 같았어요. 교육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한의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을 배울 때면 도훈이가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그토록 감시하고 통제했는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훈이는 법과 정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서 법학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태성이는 요리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북한에서의 어부 경험을 살려 생선 요리에서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저는 도훈이의 이야기를 하나원 상담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탈북민 인권 단체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이 알려져야 해요. 하나원 생활 중반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서울 시내로 체험 학습을 나갔습니다. 번화가의 불빛,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의 음악 소리.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도훈아, 내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퇴소를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지훈이는 법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도훈이 선배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퇴소 후 곧바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태성이는 요리학교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우리처럼 힘든 여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와 같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은 이미 관련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원을 나오는 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도훈이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섰습니다. 자유가 뭘까?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도훈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훈아, 이제 우리가 내가 찾던 자유를 만들어 갈게. 지켜봐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속에 단단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지훈이와 태성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서울 지하철도 익숙하게 탈 수 있었죠.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태성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리학교를 다니면서 만든 요리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도 도착했어요. 법학 교재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요즘 법학 공부는 어때? 태성이가 도시락을 펼치며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특히 인권법 공부할 때면 더 힘이 나요. 이제 검정고시도 얼마 안 남았고 태성이가 준비한 도시락은 놀라웠습니다. 고등어 구이, 잡채, 김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했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곧 있으면 실습 식당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훈이처럼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에 큰 인터뷰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요. 우리가 가져온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지훈이와 태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기억나요? 도훈이가 쓰러졌을 때 태성이가 말을 꺼냈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게 제 꿈이에요. 도훈이 선배뿐만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요.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강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우리에겐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도훈이 생각이 많이 나요. 태성이가 말했어요. 도훈이도 이런 날을 꿈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 건너편 어딘가에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최근 북한군 부패 실태에 대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실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태성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도훈이의 식탁이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탈북민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그의 말에 우리 모두 미소 지었어요. 자유가 뭘까?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지훈이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러, 태성이는 야간 실습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한강가에 남아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건넌 바다, 도훈이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훈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수첩이에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훈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우리가 여기 잘 정착했어. 내가 꿈꾸던 자유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지훈이는 법을 공부하고 태성이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한강의 잔잔한 물결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훈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다음 주 인터뷰에서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도훈이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탈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훈이들이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도훈이가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꼭 해낼게, 도훈아.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각자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자유가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